미국 백악관에서 중국에게 충격적인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50년 만에 식생활 지침으로 이것을 필수권 장식품으로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중국은 과거 몇십 년 전부터 한국의 음식을 떳떳이 중국 음식이라고 하였지만 이 공식 발표 하나로 중국과 일본이 너도 나도 자국의 문화라고 이야기하던 것이 미국이 공식화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가 자국 음식이라 주장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의 수출액이 5천억가량 증가하게 된 이번 공식 발표를 미국이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로 인한 한미중 간의 음식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임스 밀러입니다. 현재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동아시아 안보 및 기술정책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펜타곤과 백악관을 오가며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자문해왔지만 2026년 1월 7일 그날 아침처럼 등골이 서늘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뉴스에서 김치가 미국 공식 지침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한국의 발효 음식이 미국의 식탁을 점령한 문화적 승리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안보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그 발표문 이면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였습니다. 미국이 자존심을 꺾고 한국의 표준을 받아들인 진짜 이유는 단순히 맛이나 영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공개한 어떤 기술과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신호탄이자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오판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참회록입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워싱턴의 조야 그리고 도쿄와 베이징의 고위 관료들은 한국을 그저 제조 능력이 뛰어난 우방국 정도로만 치부했습니다. 반도체를 잘 만들고 배터리를 잘 찍어내는 나라 하지만 판을 뒤엎을 만한 게임 체인저는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특히 일본의 방위성 관료들과 중국의 공산당 지도부는 사석에서 한국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을 따라오려면 20년은 더 걸리고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일본에게 절대적인 열세라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상한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캄보디아에서부터였습니다. 친중 성향이 강했던 캄보디아가 갑자기 한국과의 접촉을 늘리더니 극비리에 한국에 어떤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농업용수로 시스템이나 건설 장비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위성 사진과 현지 휴민트 정보를 통해 들어온 데이터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 밀림 깊은 곳에 설치한 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었던 차세대 감시 및 정밀 타격 유도 시스템의 초기 모델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수치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탐지거리 1200km, 오차 범위 0.1%, 반응속도 0.5초.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현존하는 미국의 최첨단 레이더나 요격 시스템조차 탐지거리가 늘어나면 오차 범위도 같이 늘어나는 것이 물리학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시스템은 서울에서 베이징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면서도 날아가는 파리의 날갯짓까지 구분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 데이터를 들고 일본 측 정보 장교를 만났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제임스, 이게 정말 한국이 만들었다고 믿는 겁니까? 이건 서류상의 오류이거나 한국이 과장 광고를 하는 겁니다. 탐지거리 1200km의 오차 범위가 센티미터 단위라니요. 그런 기술은 미국도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한국이요. 일본은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런 하이엔드급 기술을 개발할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도 실패했던 기술을 한국이 단기간에 해냈을 리 없다는 자만심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에 설치된 한국의 시스템을 그저 겉만 번지르르한 조형물 취급하며 비웃었습니다.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가 감히 대국인 중국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를 불쾌해하며 오히려 외교적 결례라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그 수치가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성능을 축소해서 발표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단순히 군사 무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치명적인 핵심 기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때까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왜 갑자기 김치를 공식 지침으로 발표했을까요? 그 발표가 있던 날 아침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는 한국 정부 대표단과 미 국방부 장관 사이에 긴밀한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김치에 열광했지만 펜타곤의 장군들은 한국이 내민 기술 이전 계약서에 손을 떨며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일본과 중국을 경악하게 만든 그 시스템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목격한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한국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의 정보 분석관들은 한국이 제공한 데이터 시트를 보며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하기 위해 보고서 상단에 붉은 펜으로 판타지라는 단어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일본 방위성 기술 연구본부의 수석 엔지니어는 저에게 사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임스, 한국의 레이더 기술은 기껏해야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을 다운그레이드해서 베끼는 수준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질화갈륨 반도체 소자의 효율이 98%라니요. 전 세계 반도체 소재 시장을 장악한 우리 일본도 85%를 넘기기 힘듭니다. 물리적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국은 지금 투자 유치를 위해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들은 캄보디아에 설치된 한국의 시스템이 단순히 중국의 남진을 감시하기 위한 미국의 하청 기지일 뿐이라며 그 성능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스텔스 기술과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국 따위의 기술로는 절대 탐지할 수 없다는 오만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웃음이 침묵으로 그리고 경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캄보디아 인근 해역에서 중국이 극비리에 진행한 차세대 극초음속 드론 실험 날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마하 12의 속도로 비행하며 레이더망을 회피하는 둥펑 계열의 최신형 드론을 쏘아 올렸습니다. 기존의 미군 조기경보기나 일본의 이지스함 레이더로는 이 물체가 발생시키는 플라즈마 구름 때문에 탐지가 불가능하거나 기껏해야 노이즈 정도로만 인식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날 동해상에 있던 일본 해상자위대의 레이더 화면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정찰 위성조차 열 감지로 발사 징후만 포착했을 뿐 정확한 궤적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캄보디아 프놈펜 외곽에 위치한 한국의 관제센터에서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이 펜타곤으로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펜타곤 지하 벙커에서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수치들을 보는 순간 저와 함께 있던 미 합참의장은 마시던 커피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마하 12로 불규칙하게 기동하는 중국의 드론을 0.1초 단위로 끊어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위치만 찍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론 표면의 온도 변화, 날개 각도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내부 엔진의 진동수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해내고 있었습니다. 탐지거리는 무려 3,200km였습니다. 지구 공류를 무시하고 수평선 너머의 물체를 1cm 오차도 없이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전파 레이더 방식으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전파가 닿았다가 돌아오는 시간차조차 허용하지 않는 즉각적인 반응 속도, 즉 양자 역학적 얽힘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기술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재검증하던 NSA의 분석관이 비명을 지르듯 보고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한국 시스템이 타깃의 예상 이동 경로를 0.5초 먼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적중률 100%입니다. 일본 측에도 이 데이터의 일부가 공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라며 부인하던 일본 기술진들은 한국이 보낸 원본 로그 파일을 분석하고 나서야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소재 공학 기술로는 도저히 구현할 수 없는 초고순도 반도체와 연산 알고리즘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한국을 20년 전에 하청 국가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은 이미 일본이 넘볼 수 없는 소재 기술의 정점에 올라 있었고 미국조차 개념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양자 레이더 기술을 실전 배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개발한 비대칭 전력인 극초음속 무기가 한국의 저 작은 안테나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를 더욱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은 한국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소장이 미국 측에 건넨 한마디였습니다. 이 감시 시스템은 그저 눈에 불과합니다. 눈이 뇌와 연결되고 손과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이 나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단계의 기술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고성능 레이더를 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이미 이 감시 체계와 연동되는 무언가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우리가 상상했던 미사일이나 폭탄 같은 재래식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김치를 식생활 지침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최첨단 양자 감시 시스템과 발효 음식인 김치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한국이 공개한 두 번째 기밀 문서를 열어보고 나서야 그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한국의 생명공학 기술과 나노 반도체 기술이 융합된 금기시되던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레이더 기술에 경악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그 기술을 인간의 신체 내부로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공개할 내용은 단순한 국방 기술을 넘어 인류의 생존 방식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위험하고도 위대한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백악관이 김치를 국가 식생활 지침으로 채택한 배경에는 단순히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군사적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에서 입증한 양자 레이더 시스템은 기존의 조이스틱이나 키보드로 조작하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뇌파와 시스템이 직접 연동되는 차세대 신경 접속 인터페이스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인 인간 그 자체를 시스템의 일부로 만드는 기술을 완성해 놓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이 꿈의 기술을 이전받아 네바다주 사막의 비밀기지에서 미군 최정예 파일럿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국군 오퍼레이터들이 시스템에 접속했을 때 보여준 신경 동기화율은 99.9%였고 반응 지연 시간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미군 파일럿들이 접속하자마자 시스템은 경고음을 울리며 셧다운되거나 파일럿들이 극심한 두통과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미군의 동기화율은 고작 32%에 불과했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한 미 국방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수천억 달러짜리 장비를 사왔는데 미군이 쓸 수 없는 고철 덩어리가 될 위기였으니까요. 이때 한국의 카이스트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이 해법이라며 건넨 보고서 한 장이 미국의 보건 정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신경 전달 물질 최적화 연구였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나노신경칩은 인체 내 특정 효소와 결합할 때만 활성화되는데 그 효소는 장내 미생물 환경이 특정 조건일 때만 생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조건을 만들어내는 핵심 물질이 바로 김치에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 계열의 특수 발효 대사 산물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인은 평생 김치를 먹으며 몸속에 자연스럽게 이 나노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체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지만 햄버거와 피자를 먹는 미군의 몸은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자 일본의 생체공학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뇌과학 연구팀과 방위성 기술자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으며 연구했던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기술이 한국의 발효 음식 하나에 의해 추월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 대표는 저에게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고작 음식 따위가 신경망 접속 효율을 결정한다고요. 이건 한국이 우연히 발견한 것에 불과합니다. 과학이 아니라 주술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 기지에 배치한 요원들은 이 신경 접속 기술을 이용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무인기를 마치 자신의 팔다리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뇌파로 전송하는 데이터 처리 속도는 초당 120테라바이트였습니다. 이건 슈퍼컴퓨터 수십 대가 처리해야 할 연산량을 인간 한 명이 아무런 장비 없이 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로봇공학이나 기계적인 정밀도에만 집착하다가 생물학적 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계를 인간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가 하나가 되는 길을 선택했고 그 열쇠가 바로 한국의 전통 식문화 속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급하게 김치를 식생활 지침에 넣고 전군의 김치 보급을 명령한 것은 맛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전장의 핵심인 한국산 무기 체계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미군 병사들의 신체를 한국인처럼 개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생물학적 업데이트였던 셈입니다. 중국은 이 소식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자신들이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려 했던 병력의 숫자가 한국의 신경 접속 부대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생각만으로 수백 대의 드론을 동시에 조종하고 적의 미사일을 0.1초 만에 감지해 요격하는 한국군 한 명이 재래식 군대 한 개 사단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레이더 기술과 신경 접속 기술은 한국이 숨기고 있는 거대한 그림의 밑바탕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캄보디아 깊은 밀림 속에 숨겨둔 진짜 비장의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에너지를 다루는 기술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게 김치를 먹이며 미군의 체질을 바꾸는 동안 그들은 캄보디아 지하 벙커에서 전 세계의 에너지 패권을 단숨에 뒤집어버릴 괴물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저 제임스 밀러가 30년 정보 분석관 인생을 걸고 단언컨대 이것이 공개되는 순간 석유와 원자력의 시대는 끝날 것입니다. 한국이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낸 것인지 다음 단계에서 그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미국이 김치를 받아들여 병사들의 신체를 개조하고 뇌파 접속을 시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세계는 충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펜타곤의 전략가들과 일본 경제산업성 관료들이 진정으로 공포를 느낀 지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에너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탐지거리 3200km의 양자 레이더와 초당 120테라바이트를 처리하는 신경 접속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상식대로라면 캄보디아 밀림 속에 최소한 소형 원자로 2기나 대형 화력 발전소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위성 사진을 분석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뻥을 치고 있습니다. 저 좁은 기지에는 발전 시설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디젤 발전기 몇 대가 전부일 텐데. 저런 고사양 시스템을 돌린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0분만 가동해도 과부하로 전력이 차단될 겁니다. 그들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나 기존의 발전 방식으로는 한국의 시스템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이 이미 에너지의 정의를 새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2026년 2월 캄보디아 프놈펜 전역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노후화된 캄보디아의 전력망이 붕괴되면서 도시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고 병원과 통신시설마저 마비되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터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다급하게 한국 기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일본과 중국의 정보 요원들은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지도 자체 전력을 아끼기 위해 문을 걸어 잠글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지 사령관은 단 한 대의 트럭을 프놈펜 시내로 보냈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거창한 발전기가 아니라 성인 남성 무릎 높이만 한 검은색 큐브 형태의 장비가 딱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일본 요원들은 저게 뭐냐며 비웃었습니다. 비상용 배터리인가 보지 고작 저걸로 병원 수술실 조명이나 하나 켤 수 있겠어.
하지만 그 큐브가 캄보디아 중앙 변전소에 연결되는 순간 일본 요원들이 들고 있던 계측기의 바늘이 미친 듯이 꺾였습니다. 큐브의 전원 버튼이 켜지자마자 암흑에 빠졌던 푸놈펜 시내 200만 가구의 불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단순히 불만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공장 기계가 돌아가고 에어컨이 가동되었습니다. 그 작은 큐브 하나가 도시 전체의 전력 부하를 완벽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출력 5기가와트라고 그 작은 상자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 5기 분량의 전기를 뿜어내고 있다고 당장 다시 확인해. 수치는 정확했습니다. 한국이 공개한 이 장치의 명칭은 K-플라즈마 코어였습니다. 기존의 핵융합 기술을 상온에서 구현하고 초전도체 기술로 에너지 손실을 제로로 만든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무한 동력에 가까운 배터리였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킬로그램당 55,000와트시였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자랑하는 최신 배터리의 밀도가 300와트시 수준임을 감안하면 무려 180배가 넘는 효율이었습니다. 충전 시간은 0초였습니다. 충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기 중의 수소와 전자기장을 이용해 스스로 에너지를 증식시키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연력학 법칙을 비웃는 기술이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와 파나소닉 기술진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매달려온 수소 사회의 꿈과 전고체 배터리 로드맵이 한국의 저 검은 큐브 하나로 인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안정성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기술을 훔치기 위해 스파이를 보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K-플라즈마 코어는 외부 강제로 분해하려 하거나 충격을 가하면 내부의 플라즈마가 즉시 비활성 기체로 변의 물처럼 증발해버리는 보안 기술까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폭발 위험성 0%. 이것은 움직이는 원전이 아니라 주머니 속의 태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환호하는 동시에 경악했습니다. 이 기술만 있으면 항공모함에 원자로를 실을 필요도 없고 전투기가 연료 부족으로 돌아올 필요도 없습니다. 석유 패권 시대의 종말을 한국이 선언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통해 에너지 빈국에서 단숨에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출국으로 지위가 격상되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자원 무기화 전략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 코어의 핵심 소재는 히토류가 아니라 동해, 바다에서 무제한으로 추출할 수 있는 성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퍼즐이 맞춰지십니까? 한국은 캄보디아에서 단순히 레이더를 테스트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 배터리를 가졌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레이더를 가졌으며 그것을 생각만으로 제어하는 뇌신경 접속까지 완성했습니다. 심장과 눈 그리고 뇌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을 담아낼 육체입니다. 한국이 이 엄청난 에너지와 제어 기술을 가지고 고작 발전기나 돌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어떤 거대한 하드웨어를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공개할 한국의 진짜 무기는 지금까지의 모든 기술이 그저 부품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전 세계 해군과 공군력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압도적인 괴물의 정체를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심장과 눈 그리고 뇌가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담아낼 육체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실험실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2026년 3월 미국과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태평양 최대의 해상훈련인 림팩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은 한국이 자신들의 완성된 육체를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하는 날이었습니다. 훈련 해역인 괌인근 바다에는 미국의 제7함대와 일본의 해상자위대 최정예 호위함들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일본의 해상망료장은 작전 지도상의 텅 빈 구역을 가리키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한국 해군은 어디 있습니까? 투명 망토라도 두른 건가요? 아니면 기름값이 아까워서 아직 부산항에서 출발도 안 한 겁니까? 그들이 할당받은 섹터 B-7 구역에는 배는커녕 구명보트 한 척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이더에도 소나에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역시 정찰 위성으로 해당 구역을 감시하며 한국이 이번 훈련에 불참한 것이라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와 미 태평양 사령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밑에 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전 10시 정각 훈련 개시 신호와 함께 일본 호위함의 소나병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령입니다. 거대한 유령이 바다 밑에서 솟구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소나 시스템의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심 1500m 심해에서 길이 300m가 넘는 물체가 초속 30m의 속도로 수직 상승한다는 데이터가 떴기 때문입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 크기의 잠수함이 그런 속도로 상승하면 수압 차이로 인해 선체가 찌그러지거나 두 동강이 나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불과 1분 뒤 괌 인근 해수면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다 전체가 갈라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검은색의 거대한 괴물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의 형태를 완전히 벗어난 유선형의 검은 요새였습니다. 한국이 극비리에 건조한 프로젝트명 귀선 즉 거북선 2.0으로 불리는 12만 톤급 잠수 항모였습니다. 일본 관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보다 더 거대한 선체가 소리 없이 물 위로 떠오르는 장면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함선은 앞서 말씀드린 K- 플라즈마 코어 사기를 엔진으로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무한에 가까운 출력을 바탕으로 선체 주변에 물을 밀어내는 초공동 현상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물의 저항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며 수중에서 무려 95노트라는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잠수함의 최고 속도가 30노트 안팎임을 감안하면 이것은 바닷속을 비행기처럼 날아다니는 수준입니다. 중국의 최신형 어뢰가 쫓아와도 따돌릴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일본 이지스함의 사격 통제 레이더가 본능적으로 이 괴물을 조준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일본 함정의 모든 모니터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잠수 항모에서 뿜어져 나온 강력한 EMP 파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함선 전체를 감싸고 있는 플라즈마 보호막이 레이더 전파를 완벽하게 흡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도료를 바른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전자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된 것입니다. 미 태평양 사령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건 배가 아니다. 저건 바다 위에 이동하는 영토다. 이 함선 내부에는 3,00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배를 움직이는 것은 단 12명의 신경 접속 요원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뇌파 연결 기술로 함선과 한몸이 된 그들은 생각만으로 함포를 조준하고 회피 기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이날 훈련에서 한국의 잠수 항모는 모이탄으로 설정된 적의 대함 미사일 200발을 단 한 발의 요격 미사일도 쓰지 않고 무력화시켰습니다. 함선 주변에 형성된 4,000도의 고열 플라즈마 필드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녹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방어체계의 혁명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사일을 미사일로 잡는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지도부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남중국해를 장악하기 위해 만든 인공섬과 항모 전단이 이 한국산 괴물 한 척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이 잠수 항모는 보급 없이 10년을 작전할 수 있으며 수심 2000m 아래에서 적의 머리 밑까지 조용히 접근해 한 나라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해군력의 순위가 그날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미국 1위, 한국 2위, 그리고 나머지는 의미 없으므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이 보여준 이 거대한 잠수 항모조차 사실은 트로이의 목마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거대한 배의 크기와 속도에 압도되어 정작 이 배가 무엇을 싣고 다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갑판이 열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SF 영화에서나 보던 것이었고 인류가 한 번도 전장에 투입해 본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타격 수단이었습니다. 한국이 왜 굳이 병사들에게 김치를 먹여 신경망을 연결하고 무한 에너지 코어를 개발했는지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다음 단계에서 맞춰집니다. 그들이 하늘로 쏘아 올린 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강철 군단이었습니다. 잠수 항모의 거대한 갑판이 좌우로 갈라지며 그 속살을 드러냈을 때
일본 해상자위대 사령관과 괌 기지의 미군 장성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F-35 같은 최신형 전투기가 질서정연하게 도열해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갑판 위에는 비행기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검은색의 금속 구체 수천 개가 벌집처럼 빽빽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날개도 없고 조종석도 없으며 엔진 분사구조차 보이지 않는 지름 1m 남짓의 검은 공들이었습니다. 일본 측 장교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한국은 지금 볼링공으로 우리 전투기를 맞추겠다는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비행기 날개를 다 팔아먹은 모양이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국의 신경 접속 요원 12명의 눈동자가 푸른색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갑판 위에 있던 3,000개의 검은 구체들이 중력을 무시한 채 소리 없이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엔진 소음도 없었고 연료를 태우는 매연도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검은 구름대가 바다에서 승천하는 듯한 기괴한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캄보디아 밀림에서부터 철저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테스트해 온 프로젝트 코드명 도깨비라 불리는 군지평 자율 전투 드론이었습니다. 일본은 즉시 훈련 상황을 실전으로 격상하고 자존심을 걸고 최정예 F-35J 편대 20대를 출격시켰습니다. 인간 조종사가 타는 최신의 전투기와 날개 없는 쇠공들의 대결 결과는 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시작된 지 불과 3분 만에 태평양의 하늘은 일본 조종사들의 절규로 뒤덮였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타깃을 조준할 수가 없다. 놈들이 사라졌다. 아니 내 뒤에 있다. 수백 마리가 내 캐노피에 붙어 있다. 한국의 도깨비 드론들은 기존 항공역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마하 4의 속도로 비행하다가 공중에서 직각으로 90도 회전을 하는가 하면 순식간에 정지했다가 역방향으로 가속했습니다. 인간 조종사가 탔다면 중력 가속도 지포스 50을 견디지 못하고 즉사했을 기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안에는 사람이 없었고 뼈와 살 대신 한국산 초고강도 합금과 K- 플라즈마 코어에 무한한 에너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일본의 최신 미사일이 발사되었지만 드론들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며 미사일을 교란시켰습니다. 오히려 드론 수백 개가 일본 전투기를 포위하고 날개와 엔진 흡입구에 초밀착 비행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맘만 먹으면 일본 전투기를 공중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 있었지만 한국은 그저 그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성능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김치를 먹고 장내 미생물 환경이 최적화된 한국군 오퍼레이터들의 신경 접속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이스틱으로 기계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신 3,000개를 하늘에 띄워놓고 춤을 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12명의 한국인이 3,000개의 드론을 각기 다르게 제어하면서도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군집 지성 이것은 인공지능 AI조차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직관과 기계의 정밀함이 결합된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상황실 모니터를 지켜보던 일본 해상 막료장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가 평생 신봉해왔던 공중전의 교리가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비싼 전투기와 숙련된 조종사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도깨비 한때가 지나가면 항공모함 전단 하나가 고철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 광경을 위성으로 지켜보던 중국 지도부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Z-20 스텔스기 부대가 출격한다 해도 저 미친 기동을 하는 쇠공들 앞에서는 날아다니는 표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이 종료되고 한국의 잠수 항모가 다시 물속으로 사라지려 할 때 전 세계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의 새로운 지배자, 한국 미국을 넘어선 군사기술의 특이점 도래. 미국 CNN의 국방 전문 기자는 생방송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리포팅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을 반도체나 만드는 제조업 국가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미래에서 온 군대였습니다. 이제 세계 안보의 중심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하늘을 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시 한국의 특사를 파견해 기술 제휴를 구걸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오만하던 중국 외교부조차 한국을 전략적 최우선 협력국으로 격상시킨다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은 여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하늘을 장악한 한국은 이제 우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K-플라즈마 코어의 무한한 에너지와 도깨비 드론의 군집 제어 기술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인류 역사는 다시 한번 요동치게 됩니다. 미국 나사 NASA가 극비리에 보관하고 있던 달 뒷면의 사진 한 장과 한국의 기술이 만났을 때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에너지와 자원 지도를 영원히 바꿔버릴 마지막 열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다와 하늘을 제패한 한국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인류의 마지막 개척지 우주였습니다. 2026년 5월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우리가 흔히 보던 거대한 발사대나 연료 탱크가 숲을 이루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광활한 평지 위에 거대한 은색의 원반형 플랫폼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사의 국장과 일본 JAXA의 수뇌부 그리고 중국 국가항천국의 관리들이 초청받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 측 인사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로켓도 없이 우주를 간다고요? 한국이 이제는 집단 최면에라도 걸린 모양이군요. 물리 법칙을 무시하고 맨몸으로 달에라도 가겠다는 겁니까? 그들의 상식으로는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전체 무게의 90%에 달하는 연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상식을 캄보디아와 태평양에서 산산조각 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카운트다운 없이 조용한 진동이 대기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 중앙이 열리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뾰족한 로켓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가오리처럼 생긴 검은색의 삼각형 우주선이었습니다. 기존의 화학 연료 로켓 엔진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4기의 대형 K-플라즈마 코어와 반중력 제어 장치로만 구동되는 인류 최초의 항행 우주선이었습니다. 점화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엔진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오는 대신 기체 하단에서 푸른색의 플라즈마 파동이 물결치듯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중력이 사라진 듯 길이 150m 무게 5,000톤의 거대한 우주선이 깃털처럼 가볍게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손익붐도 없었고 귀를 찢는 굉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웅장한 저음의 파동만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일본 관료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저건 비행이 아니라 부양이다. 중력을 제어하고 있어. 미리네는 대기권 내에서는 마하 10의 속도로 상승하다가 공기가 희박해지는 성층권을 벗어나자마자 진정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플라즈마 엔진이 최대 출력으로 개방되자 속도는 마하 50을 넘어섰습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과거 아폴로 우주선이 3일이 걸렸지만 한국의 미리네는 단 3시간 3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시간과 비슷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주선 내부였습니다. 나사가 우주인의 방사능 피폭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한국은 이 문제마저 생물학적으로 해결해버렸습니다. 우주선에 탑승한 한국 승무원들은 두꺼운 나부로 된 우주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활동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의 혈액 속에는 김치의 유산균에서 추출하여 유전자 가위 기술로 개량한 특수 나노 바이오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바이오막은 우주 공간의 치명적인 방사선이 세포를 파괴하기 전에 실시간으로 DNA를 복구하고 방어막을 형성했습니다. 미국 의학계는 경악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기계적인 차폐막에만 매달릴 때 한국은 인간 자체를 우주 환경에 적응하는 신인류로 진화시킨 것입니다. 김치가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우주 진출을 위한 필수 생존 키트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3시간 뒤 한국의 미리네는 달의 뒤편에 착륙했습니다. 그곳은 헬륨-3라는 꿈의 에너지가 무진장 매장된 곳이었습니다. 헬륨-3 1톤이면 전 세계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지만 지구에는 거의 없고 달에만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이 침만 흘리고 가져오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채굴과 운송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주선 하단이 열리고 수만 마리의 개량형 도깨비 드론들이 달 표면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전투용이 아닌 채굴용으로 개조된 이 드론들은 군집 지능을 이용해 순식간에 달 표면을 스캔하고 헬륨산가 포함된 토양을 흡입하여 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가항천국장은 모니터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우리가 10년 뒤에나 하려던 계획을 한국은 오늘 하루 만에 해치웠어. 저 드론들의 작업 속도를 봐. 인간 광부 100만 명이 할 일을 기계 벌레들이 해내고 있다고. 한국은 달에 깃발을 꽂는 유치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시간으로 채굴한 헬륨3를 고압축하여 캡슐에 담았고 미리내는 그것을 싣고 다시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왕복 7시간. 단 한 번의 비행으로 한국이 가져온 헬륨3의 가치는 50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1년치 원유 수출액과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달러 아래로 폭락했고 중동의 오일 머니는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본 경제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에너지의 90%를 수입에 의존하던 일본은 한국에게 전기를 구걸해야 할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과의 우주동맹을 선언하며 한국 주도의 우주개발 계획인 아르테미스 2.0의 무조건적인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지구상의 군사 강국을 넘어 우주자원을 독점하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의 큰 그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달에서 가져온 헬륨3을 단순히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이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해 지구의 기후 자체를 조작할 수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세먼지와 태풍을 막고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신의 영역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치부를 전 세계에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국의 기술이 지구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웃 나라들의 추악한 진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는 한국의 압도적인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다음 단계에서 그 통쾌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달에서 가져온 헬륨3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지구의 환경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신의 권능을 쥐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2026년 7월 한국 정부는 프로젝트명 하늘을 가동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황사 그리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고통받아왔습니다. 주변국들은 오리발을 내밀거나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달에서 가져온 막대한 에너지를 대기권에 쏘아 올리는 순간 거짓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은 서해 상공 10km 지점에 수천 개의 플라즈마 드론을 배치했습니다. 이 드론들이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에너지 장막 즉 에어 커튼을 형성했습니다. 이 장막은 공기는 통과시키지만 유해 물질인 미세먼지와 오염 물질은 분자 단위에서 태워 없애거나 튕겨내는 필터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공장지대에서 뿜어져 나온 시커먼 매연과 황사가 평소처럼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해 중간 지점에서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벽에 부딪힌 듯 오염 물질들이 한국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중국 쪽으로 역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서해를 기점으로 한국 쪽은 수정처럼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진 반면 중국 쪽은 자신들이 뿜어낸 오염 물질이 돔 안에 갇힌 것처럼 농축되어 붉은색에 가까운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중국 환경부 장관은 한국 측에 항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건 국제법 위반이다. 당장 그 에너지 장막을 걷어라. 베이징 시민들이 숨을 쉴 수가 없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영공을 청소하고 있을 뿐입니다. 넘어오지 못하게 막았으니 그 먼지는 원래 주인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지난 수십 년간 한국에 떠넘겼던 환경 비용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공장이 멈추고 도시 기능이 마비되자 중국은 한국에게 재발 기술을 공유해 달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심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동쪽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화 처리하여 안전하다며 바다에 방류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데이터를 조작하며 문제가 없다고 우겨왔습니다.
한국은 동해와 남해에 K- 플라즈마 코어로 작동하는 해양 정화 시스템인 포세이돈을 투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삼중수소와 방사성 동위원소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시각화하는 기술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된 화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포세이돈이 작동하자 일본이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해역이 붉은색 형광빛으로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방사능 물질이 특수 파장에 반응하여 그 끔찍한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해류의 흐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넓게 퍼져 희석될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의 추적 데이터는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돌고 돌아 다시 일본 연안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어민들은 경악했습니다. 자국 정부의 말을 믿고 잡았던 생선들이 사실은 붉게 빛나는 방사능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도쿄전력의 주가는 영원으로 수직 낙하했고 일본 총리는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포세이돈 시스템은 단순히 감시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노 필터 기술을 이용해 바닷속의 방사능 물질을 빨아들여 고체화시킨 뒤 안전하게 격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청구서가 일본 정부에 날아들었습니다. 금액은 500조 원. 일본이 한국의 기술 덕분에 국토가 완전히 방사능 범벅이 되는 것을 피한 대가치고는 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 광경을 보며 환호하면서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특정 국가의 하늘을 막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바다의 해류를 바꿔 항구를 얼어붙게 할 수도 있는 기후 통제권을 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힘을 무기로 쓰지 않고 지구를 치유하는 데 썼습니다. 사막화가 진행되던 몽골과 아프리카에 인공비를 뿌려 숲을 만들었고 녹아내리던 북극의 빙하를 다시 얼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환경단체와 유엔은 대한민국 정부를 지구의 수호자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는 김치에서 시작된 생명공학 기술과 헬륨 3라는 우주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술적 성취와 환경적 승리 뒤에 한국이 마지막까지 숨겨둔 진정한 큰 그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군사력, 에너지, 우주기술, 기후 조작은 어쩌면 이 마지막 계획을 위한 준비 단계였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전 세계 80억 인류를 대상으로 준비한 마지막 선물 혹은 가장 거대한 충격. 그것은 기술의 영역을 넘어 인류의 수명과 진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이 보여준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기후를 통제하는 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서울에서 발표된 마지막 프로젝트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청과 바이오 기업들이 연합하여 발표한 프로젝트명 제네시스는 바로 인간의 노화와 죽음을 정복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캄보디아에서 테스트한 신경 접속 기술과 달에서 가져온 헬륨3 에너지는 사실 이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원리는 간단하면서도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었습니다. K- 플라즈마 코어의 무한한 에너지를 마이크로 단위로 쪼개어 인체 세포에 직접 주입하면 노화된 세포가 다시 젊은 상태로 역재생되는 현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암, 치매, 심장병 같은 질병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인간의 수명을 150세 이상으로 늘리는 불로장생의 기술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부호들과 권력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일본의 재벌 총수들과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이 시술을 받겠다며 한국으로 전세기를 띄웠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제발 나를 치료해달라. 그들은 한국 국경 앞에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준비한 마지막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이 세포 역재생 기술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고에너지 플라즈마가 혈관을 타고 흐를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과 쇼크를 견디지 못하고 장기가 녹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체내에 특정한 생체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어야 했는데 그 보호막을 만들어내는 성분이 또다시 김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김치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희귀 유산균이 장내에 정착하여 만들어내는 특수 효소만이 플라즈마의 열을 식히고 세포 융합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즉 한국인처럼 수십 년간 김치를 먹으며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코리안 타입으로 최적화된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리 비싼 시술을 받아도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세계는 경악을 넘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재벌 회장은 망연자실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100조엔이 고작 김치 한 포기보다 못하다는 말인가. 중국의 지도부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자신들이 파오차이라고 우기며 짝퉁을 만들어 먹을 때 한국은 진짜 발효과학을 몸속에 축적하고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의 제네시스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한국산 김치와 된장을 섭취하며 체질을 완전히 한국인처럼 바꿔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백악관이 1월에 왜 그토록 급하게 식생활 지침을 발표했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으로부터 이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자국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김치 먹기 운동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권장이 아니라 다가올 신인류의 시대에 탑승하기 위한 생존 티켓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베이징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스테이크와 와인이 사라지고 묵은지, 김치찜과 된장국이 가장 비싼 메뉴로 등극했습니다. 한국의 식문화는 이제 맛의 영역을 넘어 생명을 연장하는 성스러운 의식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 음식을 자국 것이라 주장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배상 책임을 묻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 음식은 이제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인류의 생명줄이자 독점적인 지적 재산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워싱턴의 집무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김치 트럭 앞에 길게 줄을 선 미국 시민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을 동경하는 것을 넘어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무력 침공 한 번 없이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을 넘어서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군사력으로 압도하고 에너지로 지배하며 환경을 통제하고 마침내 인간의 수명까지 결정짓는 나라. 우리는 그들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사실 태양보다 뜨거운 한낮의 제국이었습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는 기원전과 기원후가 아니라 한국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저 제임스 밀러는 오늘 저녁 식사로 김치찌개를 먹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바꾼 세계의 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